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불교의 태동과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명상주의에서 시작을 한 인도에서부터 벌써 처음부터 명상주의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인도 불교 말씀드릴 때도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불교가 과연 독립종교로서를 표방했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다. 예, 그건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과의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의례 제정이 안 됐다는 거는 그게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종교로 가려고 했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이 주장하셨던 거는 원래 명상, 자기개발, 그 다음에 자기의 행복과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점이 약간 달랐다. 그런데 그게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기후 환경, 문화 배경이 다르면서 인도식의 더운 지역의 명상은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명상이 없이 불교가 교리나 문화 중심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불상이라든지 뭐 사리숭배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흘러내려오다가 거기서 이제 뭔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처음으로 시도했던 거는 천태종. 그래서 지관법, 천태, 소지관, 마하지관이었고, 그 다음에 화엄종에서는 교리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것이 곧 명상이다. 그래서 교상적 관법. 이다라는 걸 제시를 했고, 그리고 선종에 오면 그런 거 말고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도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적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정신, 인식.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들을 많이 쓰지, 그러니까 식이면 대부분 머리 쪽과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음 이러면 우리가 약간 이렇게 심장 쪽, 이렇게 가슴 뭐 이런 쪽하고 관련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닌데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글자는 중국 철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적인 어떠한 수행법이 돼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선이구나.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냐? 강남이구나.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달마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 하는데 잘 모르겠고, 달마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두 분이 계셨다. 그게 양현지의 낙양가람기에 나오는 달마가 있고, 그게 연대적으로 빠른 그건 낙양 쪽에서 낙양의 영영사라고 하는 절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거고, 또 하나의 달마는 낙양가람기에, 그리고 또 하나의 달마는 양무지하고 관련된 대통사 만들었을 때 대통원년 뭐 이래서 527년 그때 이제 달마가 광동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건 양무제의 나라는 남쪽에 있었던 나라니까, 그래서 광동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활동하는 데도 달라요. 한 사람은 이 강남이고 한 사람은 낙양가람기는 낙양이잖아. 이게 완전히 좀 다르죠. 그리고 저게 이제 뭐 페르시아 사람이다.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처음에 별로 이게 주목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붙어요. 신화적 요소들이 막 붙어. 이제 차에 대한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을 거예요. 뭐 달마가 9년 동안 면박하다가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눈고 볼 때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막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전에 제가 달마 얘기할 때 뭐 오다가 뭐 뱀하고 뱀 몸을 어떻게 움직이다가 산신하고 뭐 몸이 바뀌었다는 등 뭐 별놈 소리 다 있어. 그러니까 다 신화화되는 이야기들이다. 그렇지만 이런 인물이 요청되고 있었지. 왜? 불교는 수행론이 중심인데 어떻게 보면 수행법이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점점 수행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 일론 머스크가 뭘 했대. 그건 요즘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상고주의가 있어서 내가 했어요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네 가지 없는 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현수법장 스님이 거의 당신이 다 해놓고 지엄 스님이나 두순 스님을 판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진각국사 해심이 상당 부분을 했거든. 그런데 그걸 진울 스님 쪽으로 다 돌렸어. 그래서 진울 스님이 더 이렇게 커진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어요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거야. 그러면 살았을 때 그렇게 하느냐? 아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동아시아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동아시아 어떻게 보면 온고지신이지. 네, 온고지신이지. 네, 그리고 법고창신이고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달마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신격화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수맥 차단용까지 되고 있다. 이 달마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인화 관련해서 달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동아시아의 그림들은 말 나왔으니까 잠깐만 해드리면 동아시아의 그림들은 인물은 적고 산수화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인물이 나오는 거고 인물이 크게 그려지는 경우는 그게 벽사랑 관련된 경우들이 많아요.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 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얼굴만 딱 그리는 그림 있는 거 아세요? 얼굴만 그리는 그림이 있어. 증명사진 같이 이렇게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나다다 이렇게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처용도입니다. 처용도 아시잖아요. 처용 얘기 아시잖아요. 그 뭐 망해사 이야기라든지 거기 이제 나중에 한국 불교 할 때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용이 그거잖아요. 남의 뭐 용왕의 아들 있고 어쩌고 말 같지도 않은 거고 아마 저 중동 쪽이나 안 그러면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왔었던 무역 상인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울산 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경주는 배를 접안을 못합니다. 그래서 울산으로 들어와서 경주로 물류를 수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와 울산의 관계는 인천과 서울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부 울산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예전에는 하곡현인데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조금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데려다 쓰다가 뭐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역신이 그거 아세요? 저 열암곡 경주 남산에 열암곡 부처님이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열암곡 부처님이 이렇게 넘어졌는데 조성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지진이 일어났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 큰 지진이 있었겠나? 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발견됐을 때만 해도 있었겠나 했는데 요즘은 경주 쪽에 지진이 많은 거 봐서 있었지. 야, 저 정도면 있었겠다. 아니,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불국사를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석가탑이 지진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주가 지진대다. 그러니까 지진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지진이 온다는 생각은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 번 봤잖아요. 지금 들어서 갑자기 여러 번 지진이 나오니까 그래서 경주에 그 열암곡 그 부처님이 이렇게 넘어졌는데 다행히도 요 위에 조각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닿으면서 얼굴이 살았지. 그거 처음 저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제가 그 경주 열암곡도 가고 다 가봤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 열암곡인 것 같아요. 더워. 그쪽 계곡이 더워요. 냉골 쪽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다니면서 똑같은 남산이라도 냉골은 좀 시원해. 열암곡은 더워. 가니까 땀이 삐질삐질 나. 딱 보면 야, 코가 진짜 이런 코예요. 이런 코. 처음에 그 코 보고 굉장히 놀랐죠. 나만 놀랬을 거야. 이 코에 이 코. 제가 예전에 책 쓸 때 석굴암불상 그 책에다 석굴암불상 얘기 쓸 때도 젖꼭지가 보인다. 그걸 제가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왜? 미감이 다른 거예요. 조선시대는 가리는 거고 어디 젖꼭지를 남사스럽게 보여?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는 옷 속에 있는 젖꼭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루기지. 가사가 시스루기지. 그리고 그건 더운 지역 문화예요. 더운 지역 문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코가 빼쪽한 사람을 좋아했던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 몰랐네. 이게 경주 남산에 불상이 그렇게 많아도 이게 화강암도 굉장히 단단한 돌이지만 풍화로 인해서 코가 다 이렇게 마모가 됐거든요. 풍화로 인해서 마모된 경우도 있고 아들 낳으려고 마모시킨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코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가 이렇게 뾰족한 사람이 없잖아. 지금 만약에 저런 코가 있으면 수술인가 시술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오. 너 이거 한번 눌러봐. 뭐 이런 거 하잖아. 야, 너 한번 눌러봐. 그런데 는 것 같은 코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약간 저런 식 스타일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코가 이렇게 반듯하고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중앙아시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먹히지. 그래서 초용이 마누라가 이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한 거야.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너무 이쁘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제 뭐 뺏기고 역신한테 뭐 뺏기고 역신한테 뺏겼더니 그 얘기도 되게 웃기잖아. 마누라를 뺏겼는데 그러니까 맞바람이지. 어떻게 보면 맞바람의 원조 기사격이지. 남편이 바람 피러 나가서 갔다 왔더니 마누라가 피고 있더라. 딱 그 얘기거든. 이게 사랑과 전쟁이에요. 고대판 사랑과 전쟁. 야, 그렇게 해서 역신이 딱 나오니까 초용이 뭐라 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걸 했다는 거 아니오? 근데 노래를 그 초용가를 불러주잖아. 그게 보통 제정신인 사람 같으면 뭐 연장을 갖고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면서 딱 노래를 불러주니까 얘가 아이고 형님 이렇게 풍류를 즐기시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형님이 계시면 절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러면 역신, 그게 역신, 요즘으로 말하면 전염병, 천연두 뭐 이런 거거든요. 마마거든요. 마마.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형님 얼굴만 이렇게 딱 그려놔도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누구 얼굴 있다고 들어가고 어휴 그게 그 얼굴이었었어요? 이러면서 무슨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저 얼굴이 누군가 이렇게 검색해보고 어휴 초용이네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진 않겠지. 그건 뭐 뻔한 얘기인데 아무튼 그게 얼마나 무서웠고 그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만 그리는 거예요. 초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초용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국에도 이런 스타일의 신이 있거든. 그게 종규라고. 걔를 그려놓으면 걔가 그 사람도 당나라 때 사람이네. 당태종 때 과거 시험 보러 왔다가 떨어졌다고 애가 자살을 했어요. 아니 이해는 돼. 그런 스타일들도 있거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약간 초용과지. 뭐 그럼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굉장히 힘들었는갑지. 그래서 종규 자살해요. 과거 시험장 근처에서 죽었는가 봐. 뭐 황궁에서 죽었다 하는데 황궁에서 죽지는 않았겠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거 시험 보러 온 놈이 황궁까지 막 거기서 막 목맬 정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상황들이. 그래서 뭐 그래서 죽었는가 봐. 그 얘기를 당태종이 듣고 너무 좀 불쌍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걔를 후하게 장사진해 줬대. 자, 당태종, 그 다음에 당고종, 고종, 그 다음에 중종, 예종, 그 다음에 현종이거든. 예종, 중종하고 예종은 한 번씩 더 해요. 왜냐하면 그 축천무가 이렇게 잘랐다가 나중에 축천무 제거되고 이렇게 좀 올라오고 뭐 이러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현종이 이윤기라고 하는 그 양귀비, 양귀비 사건의 당사자예요. 근데 이 현종이 몸이 아팠는데 몸이 아파서 사람이 오락가락 했는가 봐 정신이. 근데 정신이 오락가락하고서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부시부시간에 이렇게 이게 약간 환상 같은 걸 본 거야. 예. 그랬더니 그 종주가 나타나가지고 귀신을 잡아서 때려 애를 조지고 있더래. 야 이놈 새끼! 이러면서 그래서 현종이 야 너 뭐야? 이랬더니
내가 과거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콧바트리고 있었는데 당체종 이세민이 나를 굉장히 잘해줘서 내가 은혜를 갚으려고 이렇게 했다. 앞으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다 조져주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그 종규라고 하는 그 그림을 우리 처용도처럼 문에다 붙이는 문화가 있어요. 세화로. 그러니까는 정초에 이렇게 문에 붙이면 나쁜 것들이 문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종규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몰라. 중국의 영화나 이런 데 봐도 그 종규라는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 종규를 막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처용이요. 우리에게는 내수가 있었던 거야. 처용. 이 처용이 나중에 밀리게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달마예요. 달마가 뜨면서 달마도 전신을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리는 경우 많거든요. 눈 딱 이래가지고 이게 주변을 다 주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눈꺼풀이 없다는 게 차 얘기뿐만이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눈꺼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도 안 놓치고 주변을 다 이렇게 쫙 보는 거지. 이렇게 그 나쁜 놈들 들어오면 다 조져. 달마도가 그래서 벽사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삿된 것들을 다 물질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왜? 달마가 신격화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증명사진 같이 나오는 그림들은 대부분 다 벽사랑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영 외에는, 그러니까 진영은 뭐냐면 제사 지내는 그림. 그거는 좀 더 크게 그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얼굴 중심으로 뭐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대부분 벽사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종규를 막아낸 처용, 그리고 처용을 떡락시킨 달마. 달마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달마는 그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수맥이 문제니까 수맥도 차단해주고 달마도 수맥 차단한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될까 싶은데 그 엘로드 하는 사람들 말로는 또 된다는 거예요. 별 미안한 얘기인데 별 관심이 없다. 그런 쪽에 내가 별 관심이 없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처용도가 천연두 막는다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천연두가 수맥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게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이게 될까?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건 믿음 아니요? 아니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달마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해서 뒤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떡상하는 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조가 해가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옛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범주로 묶어 설명하니까 지금 이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달마한테 와서 그게 이제 그 소림사 얘기잖아요. 이게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낙양입니다. 그러니까 낙양의 항산사에서 출가하는 거고 낙양 바로 옆에가 숭산이에요. 숭산. 낙양에서 얼마 안 멀어요. 그래서 소림사 낙양 같이 이렇게 그 근처 가면 같이 다 돌거든요. 소림사 장안, 이 낙양 장안 쪽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우리식으로 하면 경주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경주. 제가 경주를 얼마나 많이 갔겠어. 나 경주에 살았다. 경주에 살았다. 그래서 경주도 제가 원래는 이 코로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답사를 가죠. 갔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요청하는 게 경주. 제가 가이드보다 더 잘 알고 더 설명 잘해. 막말로 얘기해서. 저런 데는 다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경주 설명해봐. 그럼 설명할 수 있어? 가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죠.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이쪽이에요. 이 숭산 위치 잘 봐놓으셔야 돼요. 숭산이 낙양 옆에가 숭산이구나. 그래서 저분이 낙양의 항산사 용문석굴 앞쪽입니다. 항산사에서 출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달마한테 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는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달마한테
가서 그게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단비구법 이제 팔 잘랐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살이 붙어요. 얘기들이 막 살이 붙어.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단비구법이라는 게 팔을 잘라서 법을 구했다. 그래서 9년 동안 달마가 이렇게 면벽하고 있는데 그 달마동이 있어요. 그 소림사에서 또 거기 올라가려면 아무튼 힘들어 거기가. 그리고 거기 더워. 바람이 잘 안 불어. 저 숭산이. 제가 숭산에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그쪽 저 달마동 쪽이 아무튼 더워. 소림사에서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한참 걸어가야 돼. 그렇게 해서 거기 면벽했다는데 이렇게 거기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막 눈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해가가 이제 가르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에 눈이 와가지고 이만큼이 쌓였다도 있고 또 다른 걸 보면 뭐 2박 3일 왔다도 있고 2박 3일 동안 안 움직였대. 야 그러면 동상각이다. 통상 걸린다. 발가락 잘라야 돼 발가락. 근데 뭐 그래서 뭐 심표를 보여봐라. 그러니까 너의 그 의지를 보여봐라 했더니 팔을 탁 자르고 탁 팔을 던졌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단비구법 그게 남종 문인화의 어떻게 보면 회화 주제 중에 하나야. 회화 소재거리 중에 하나야. 그런데 실제로 또 다른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살이 붙어서는 뭐가 있냐면 달마가 팔을 붙여줬다도 있어요. 다시 붙여줬다도 있어.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는데 진짜로 끊었으면 대화가 되냐? 그냥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저 기록을 딱 읽었을 때 의심난 건 뭐냐면 가지고 다니는 칼로 자기 팔을 끊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 이만한 칼로 여러분이 장미칼로 한번 끊어봐. 이게 끊어질 것 같아? 이거하고 닭뼈하고 다릅니다. 이 뼈하고. 닭뼈도 이렇게는 안 끊어진다.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해서 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고 이게 끊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속도가 엄청나면 끊어져. 번개같은 속도로 하면 끊을 수 있어. 그래서 끊어졌다고 치고 이거 과다출혈로 제정신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의식이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죽습니다. 이 정도가 끊어지면 그 당시에 막 쌈에도 산다는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한 거고 아무튼 태가는 팔이 하나 없었어. 그래서 소림사는 계속 이거야. 이영걸 선생 소림사 영화를 보시면 이거.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나 이거 한번 했다가 한 대 줘 박힐 뻔했다고. 행자 때 이거 한번 했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팔을 붙여줬다는 설도 있고 그건 이제 붙는 거예요. 이분이 팔이 없었는데 팔을 잘랐다 하니까 너무 잔인하니까 달마가 붙여줬다. 이런 또 한마디가 더 붙은 거지.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는 이거죠. 북주 무제 패불 때 패불이 북위에 태무제 때 패불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북주 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 회창법난 당 무종 때, 그 다음에 후주 세종 때, 5대 19 때, 후주 세종 때 이렇게 해서 삼무일종의 난이라고 해서 4번의 패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주 무제 패불. 예전에 그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거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패불 과정에서 도망 다니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도적 만나가지고 팔 잘렸다고. 담님과 같이 다니다.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팔이 없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이제 팔이 없는 거를 어떻게 극화시키느냐의 작업 과정에서 팔을 잘랐다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잘라놓으니까 너무 좀 이상하니까 붙여줬다로. 그래서 도적이 1단계, 산정한테 걸려서 잘렸다 1단계, 그 다음에 법을 구하기 위해서 잘랐다 2단계, 붙여줬다 3단계. 붙여줬으면 이거 할 필요 없지. 붙여줬으면 이거 할 필요 없지.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재밌는 거는 4년에서 한 6년 정도 배웠대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잖아요. 전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달마가 이제 제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안심법문이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저 다음에 승찬 때도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을 가져와라. 이제 핵심어가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네 마음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마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달마가 인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향지국 왕자라고도 나오고 아버지 이름이 향지라고도 나오고 국가 이름이 향지라고도 나오고 그것도 기록마다 다 달라요. 기록마다 다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향지국 왕의 그러니까 향지국이 나란 거지. 그 왕의 셋째 아들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 달마가 마음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중국 철학의 핵심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라는 생각도 딱 해볼 수 있죠. 그게 원판일까?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어떤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동아시아에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를 뭐라고 꼽냐면 효자를 꼽습니다. 서양에도 효라는 개념은 있어요. 효도 개념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훨씬 더 애틋하거든요. 그거는 농경문화에서 농경문화하고 그 다음에 은나라 때부터 시작된 그 매니즘, 조상숭배랑 관련해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나오는 특수한 현상이에요. 유목문화는 이렇게까지 효에 대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목문화는 그래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물론 부모를 자기 맹자 말처럼 내 부모를 남의 부모랑 동등하게 보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건 맞아. 하지만 그 보는 관점이 더 밀도 있거나 아닌가는 좀씩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문화를 대표하는 단어를 저는 윤회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는 거고 인도 문화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 윤회. 그리고 동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효가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온 사람이 윤회 얘기를 하거나 해탈 얘기를 하거나 열반 얘기를 하면 오케이. 근데 인도에서 온 사람이 효 얘기를 갑자기 꺼내. 인도 사람 맞아요? 좀 귀화한 지 오래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문화권마다 사고방식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4년에서 6년 정도 배웠대. 달마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데 어떻게 배웠다고 이렇게 다 나옵니까? 기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걸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에 타진 믹스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번 물에 타진 믹스 커피는 설탕, 프림, 그 다음에 커피를 구분할 수 없다. 이미 너무 오래전에 타졌지. 이미 너무 오래전에 타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실존 인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시대적 요청, 필연성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전체가 다 이렇게 점점 구체화된 거예요. 이 사람이. 시대적 층위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신격화된 거고. 그리고 선종이 떡상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달마도가 모든 삿된 거를 물리치는 정도까지 초월적인 데까지 올라간 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입사행론, 달마가 썼을 걸로 추정되는 거의 유일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혈맹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그런 거는 약간 좀 그렇고 이입사행론이 가장 가깝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권 능가경을 전해줬대. 저게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이거든요. 능가경. 능가가 스리랑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스리랑카에서 법을 설한 게 능가경이에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열애장 사상, 불성, 열애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전이에요. 근데 왜 저게 저런 얘기를 하냐면 야, 남인도 사람인데 왜 스리랑카 경전을 갖고 와? 스리랑카에는 실제로 부처님이 스리랑카에 3번 왔다라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부처님의 동선이나 활동 영역으로 봤을 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세자가 뭐 왕궁에 있기 싫어서 왔다 갔다 하고 함경도에도 가고 막 이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도세자가 제주도에 갔다 왔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왜 달마가 남인도 사람인데 스리랑카 경전을 갖고 왔다라고 하느냐? 아니 갖고 온 건 아니고 저게 번역된 게 있어요. 능가경이 3종류가 있는데 구나발타라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건 4권짜리고 그게 443년에 번역이 돼요. 그리고 보리유지라고 하는 사람이
10권짜리를 513년에 번역을 해. 그리고 실천한다가 7권짜리는 700에서 704년에 번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4권짜리, 10권짜리, 7권짜리. 저 같은 경우는 10권짜리를 보통 많이 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는 거는 대부분 10권짜리인데 달마가 법을 전할 때 4권 능가경을 전해줬대. 그러니까 능가경이 이 양반한테 어떻게 보면 소위경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종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금강경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금강경 쪽으로 가는 거는 사조 도신 정도에 가야 금강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전에는 능가경이에요. 그래서 1900년에 도낭에서 능가사작이라고 하는 책이 발견이 돼. 1900년에 왕언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도사인데 그 사람이 도낭의 장경동을 발견을 해내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능가사자이가 뭐냐면 능가경을 서로 전한 기록이에요. 그게 초기 선종사입니다. 초기 선종사. 저 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긴가민감하고 있었는데 저 책이 저런 거 나오면 경기 끝입니다. 왜? 당나라 때 문헌이 나와버린 거예요. 타임캡슐처럼 나오면 더 이상 입을 띨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 그거는 작심하고 덤비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거는 고려 중기 때 쓴 책이잖아. 고려 중기 때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네가 모아서 쓴 거잖아. 그 당대에 쓴 기록이 아니잖아. 이러면 말이 되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이성계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네가 자료 열심히 모아서 써도 야 그게 이성계 때 얘기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 100% 장담해? 그 당대 이성계 때 썼어. 그러면 신뢰도가 높지만 지금 내가 썼어. 그러면 조금 이렇게 깔려면 깔 수 있죠. 근데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못 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체가 없어요. 그걸 깠을 때 더 이상 처리할 방법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비석 몇 개 있는 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깔 수가 없어. 까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 그래, 어떡할 건데? 그러면 공백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땅을 파다가 우리나라는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낭은 사막이에요. 그래서 그냥 넣어놓고 이렇게 놔두면 애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기는 시체 넣어도 미라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저쪽 실크로드 쪽에 가면 시체 이렇게 미라 이런 거를 구경을 가요. 실제로 그냥 땅 파다가 미라가 나와.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경기 끝입니다. 그 전법보기하고 능가사작이 그 초기 선종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에요. 그 1900년대에 나오면서 이렇게 전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능가경을 중심으로 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지.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 고려 후기 때 지공스님이라고 하는 인도분이 우리나라까지 오시는데 원나라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스리랑카에 가서 저런 참선 수행하는 걸 배웠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굉장한 미스테리들이거든요. 왜 갑자기 인도에서 왔는데 왜 능가경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국 사람이야. 뭐 일본 불교도 있을 거고 중국 불교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제가 중국 빨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고대 문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중국이 우리보다 좀 높으니까 중국 거를 가져간 거나 일본 거를 가져가는 건 오케이. 아니 중국 거나 우리나라 걸 가져가는 건 오케이인데 고대나 중세에 일본 거를 내가 갖고 간다? 야, 그거는 조금 떨어지잖아. 우리보다. 인도 사람이 생각하는 스리랑카가 그런 정도예요. 스리랑카를 아예 이렇게 조금 떨어지게 본다니까? 중국 사람이 대만 보는 거하고 인도 사람이 스리랑카 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일본 보는 거하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인도 본토 사람이 스리랑카를 찬양하는 걸 갖고 가냐고. 그게 말이 좀 잘 안 맞거든.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삼국유사, 삼국사기랑 똑같지. 깔 수는 있지만 대안이 없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그렇게 해서 그냥 사권 능가종. 초기 선종사에서는 저걸 사권 능가종이라 그래요. 사권 능가종.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수가 됐다. 그리고 요 이제 이 광광이 40세쯤에 신인을 만난대. 출가해가지고 신인을 만났대. 뭐 신성 같은 뭐 이런 신인을 만났대. 그래서 신광으로 바뀌어. 나 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야리해. 광광이 신광으로 바뀌어. 그리고 달마한테 법을 받고 해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야, 어렸을 때도 관광이었다며. 근데 왜 출가했는데도 계속 관광이야.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해. 그리고 이분이 107세에 입적을 하는데 107세라고 하는 나이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고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90세다 이 정도만 해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107세는 지금도 야 107세 쉽지 않다. 지금도 107세 쉽지 않다. 근데 이분이 연대가 지금 500년. 저 107세 쉽지 않은데 그런데 맨 마지막 기록이 굉장히 재밌어요. 다른 스님이 저 해가 스님을 씹어가지고 기관장이 그 참소를 믿어서 이분을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희한한 기록이냐면 107세 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기록하진 않아요. 그냥 자연사라고 기록하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 상식적으로. 그리고 107세 정도면 그렇게 몰릴 일도 없어. 왜냐면 상대도 씹어도 힘있고 이런 놈을 씹지. 다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뭐 죄를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그분이 이제 다 가가지고 지금 뭐 거의 뭐 반쯤 치매에다 좀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아유 뭐 굳이 뭐 씹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지. 그거를 잡아다가 죽였다라고 기록에 나온다는 거는 비상식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도 스토리가 있구나. 그리고 분명한 건 뭐냐면 달마대사가 돌아가실 때 보리우지가 씹어서 보리우지하고 광통율사거든요. 이 보리우지예요. 보리우지하고 광통율사가 씹어서 달마대사가 이렇게 뭐 독사됐다라는 게 있고 해가가 그 기관장에게 의해서 그 혈령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이 처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류라고 생각하는 이 선불교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이단이었었구나. 인식이 안 좋았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주거지는 어디냐? 주 본거지는 숭산이었다. 낙양 쪽이었다. 그러면 낙양하면 되게 좋은 데냐? 아니야. 그 당시에는 강남이 좋은 데야.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강남이 좋은 데야. 여기 약간 떨어지는 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3조 승찬 스님 나오고 4조 도신 5조 홍인은 거점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는 강남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턴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지역적으로 다르니까 한쪽에서는 능가경을 썼었고 한쪽에서는 금강경을 쓸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문화 배경이라든지 언어나 민족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것들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모된다더라라는 정도를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승찬 스님부터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